자, 우리 백권대학 민생, 민본. 민본, 민생의 지도자 이도와 이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가 누구죠? 세종. 이금은 영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본이라는 말,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민본. 인민, 백성이 바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본 하면 뭐의 줄말이죠? 그렇죠. 민유, 방, 본의 민유, 방, 본의 줄임말입니다. 자, 거기 민본이란 같이 한번 봅시다. 민본이란 본래 서경에 나온 말인데 민유방본, 즉 백성이 오로지, 이 유자가 이게 only,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세종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민유방본, 세종실록에서 민유방본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74번이 검색되는데 이 세종실록에서만 14번이 검색되는 단어가 민유방본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기 세종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의 말. 민생들이 하고자 함이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반드시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찌 다스리는 채통에 해롭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민생들이 하고자 함이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잘 안 되니까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말들이 다 이 민본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민주란 말을 써요. 함부로. 민주. 이건 뭡니까 이거?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바탕이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이런 말을 꼭 데모크라시를 번역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민본주의 이런 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자, 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이 백성들이 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군주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군주 추대론이죠. 군주 추대론인데 결국은 이 군주의 개념에는 국가의 개념까지 포함된 거예요. 국가가 있으니까 군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국가라는 것을 얘기했던 그 유럽의 그 유럽 사람들 중에 뭐 홉스가 있고 로크가 있고 루소가 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무서웠던 그 자연법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국가라는 것은 뭐 신성하다 해서 뭐 사회계약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17, 18세기 때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계약론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미 명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임금이라는 것은, 군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백성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라는 것은 백성들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입장이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이 사회계약론 이전에, 17, 18세기 이전에 국가라는 건 신이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밑에 있는 군주도 신이 만들었고
백성도 신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 신이 정해줬다 그겁니다. 뒤집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나 이 민보는 백성이 국가를 만들고 임금을 만들었으니까 백성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따라서 민본이야말로 민주보다 더 적극적인 그 백성 인민 위주의 정치 사상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민본의 바탕에서 민생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민생정책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좀 감정을 섞어서 표현하면 애민이 되는 거예요. 애민 또는 이민, 위천, 여민, 백성과 더불어, 이런 말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 거기 세종실록에서 이른바 그 고아 또는 미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글이 조금 기네요. 경성은 인구가 좀이라요. 어린아이가 집을 나와 몇 집만 지나쳐도 제 집을 찾아가기가 어려워 마침내는 집을 잃게 됩니다. 집 잃은 아이를 얻은 사람도 또한 그 아이의 사는 곳을 알지 못하여 찾아주지 못하며, 혹 간악한 무리가 몰래 숨겨두고 밥 먹여 길러서 노비로 삼는 자가 있게 되오니, 그므로는 모든 집 잃은 아이들을 얻은 자는 모두 재생원에 보내도록 하고 호주에서 양식을 내어주어서 기르도록 하며, 어린아이 잃은 부모도 또한 재생원에 가서 찾도록 하고, 관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저화 30장을 받아들여, 화폐입니다. 어린아이를 얻은 자에게 주도록 하고, 만일 숨겨두고 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리네의 관령과 오가를 아울러 논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 그대로 쫓았다. 말 그대로 그 미아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요즘도 미아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미아 많았었어요. 옛날에 뭐 집 잃어버렸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막 마이크 달고 우리 아버지가 막 갑수야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많았잖아요. 옛날에도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일입니까? 이게 600년 전 전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세종은 성군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세종은 성군인가. 자, 이런 책이 있는데 벌써 이 세종은 성군인가라고 물어봐요. 성군이라고 이제 남들이 다 하는데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 사람이냐? 하고 물어봐. 좀 기분 나쁘죠. 여기 뭔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 책이 그 작년인가 나왔죠? 네. 작년인가 나와서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가 썼다니까 이 언론 저 언론 다 보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세종의 시대에서 이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골라가지고 기술한 책이죠.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파악할 때는 그 어떠한 업적이나 실적이나 도덕성은 당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사실과 팩트를 얘기할 때는 오늘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당대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아주 불량한 책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대의 노비가 몇 프로였다느니, 그 시대의 노비 비율도 조선처럼, 물론 중국은 조금 더 적었어요. 노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아까 시간 강의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네. 당대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것을 오늘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강의 마지막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종. 이 세종은 말입니다. 특히 인권의 그 사각지대.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떤 인권의 그 보호를 받느냐가 그 인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감옥입니다. 감옥.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인 자는 살인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면 기각하는 게 아니라 영장 신청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0세 이하 80세 이상인 자는 사형죄를 범해도 구속을 못합니다. 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부모가 70세 이상인 죄인은 부모의 소재지에서 복역하도록 한다. 이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거죠. 아무리 범죄자라도 자식 보고 싶은 게, 그리고 자식이 나쁜 짓을 할수록 자식이 더 애틋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서 너도 커서 부모 돼봐라. 지금 부모 돼보니까 뭘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큰 은혜예요. 자기가 나눠 생산했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식이 잘못될수록 부모는 더 관심이 간다 그겁니다. 애 새끼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직장도 잘 잡고 그러면 관심 없잖아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바로 이런 그 마음을 부모가 있는 곳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거. 지금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군대. 무슨 올림픽 나가고 무슨 아시안 게임하고 해가지고 무슨 면제해주고 악기해가지고 면제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나이 든 부모 있는 젊은 청년들로 우선적으로 면제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세종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빈민들의 형은 감형 조치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라면 한 박스 훔쳐가지고 시형 살고. 응?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법관이라는 것들이 저는 위장전입을 8번, 9번 해놓고 위장전입 한두 번 사람 시형 때리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조선시대에도 현실과 이 지침이 다 똑같았을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지침이 되는 이러한 사회제도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감옥을 벌써 감옥이 양옥과 온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 시원한 옥. 온옥은 뭡니까? 따뜻한 옥이. 감옥에서의 그 냉난방 시설을 요즘은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 감옥, 여자 감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각도에 지시하고 죄수들의 더위와 추위, 위생 이런 거에 각별히 이 정책을 시행했다 그겁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실제로 요즘 뭐 많이 낮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뭐 역사 이래 있어 말이에요. 요즘 감옥 좋아졌다 이런 말도. 그래도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겨울 추위보다 여름 감옥이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제입니다. 관노비에 대한 출산 휴가가 산전 30일, 산후 100일이면 130일이면 이게 넉 달 열흘이에요, 여러분들. 넉 달 열흘. 넉 달 열흘이면 이건 휴가도 아니에요, 이건. 방학도 아니고. 아니, 놀아먹는 거죠, 넉 달 열흘이면. 이 넉 달 열흘에다가 또 근무할 때는 또 뭐 쉬는 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뭐 반년 이상 노는 거죠. 게다가 여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얼마를 줬어요?
30일을 줬다.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한테는 쌀을 아주 좋은 걸로 288kg을 이제 선물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 90세야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00세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288kg의 쌀을 준 이유는 죽을 때까지 이거 먹으라 안 드십니다, 이거. 그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이런 것도 좀 특이하지만, 이 양로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0 이상 된 노인한테 베푸는 이른바 그 잔치예요. 꼭 먹는 것만 주는 잔치가 아니라, 이제 거기 오면 선물도 많이 주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 무슨 양반, 천인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참석을 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로소란 말 들어봤어요? 기로소? 제가 방송을 하니까 다른 방송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니까 나이도 많은 것들이 이게 금문 똥파리들이 꼭 댓글 쓰면 꼭 나이를 얘기해요. 근데 참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응? 그 정말 교양도 없지만 머리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못 배워 먹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자연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거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전통적 교양도 없어요. 여러분, 기로소는 70 이상 된 이른바 이제 시니어 클럽이에요, 조선시대. 그 관료들, 학자들. 근데 여기에 70이 되면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가입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나이가 안 돼. 나이가 안 돼가지고 막 60도 안 돼가지고 막 나도 좀 한번 들어갈까 채짜 먹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그게 이 노인을 공경하는 이것은 대단히 값진 인간 정신이에요. 왜? 갈수록 노인들이 나한테 해줄 걸 별로 없어요. 내가 해줄 게 많지. 나한테 해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의대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인간다움 아닙니까? 기로도 같아. 그래가지고 왕이 좀 들어가려고 막 1년 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1년 안 된 것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게 무슨 낡은 분위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여러분, 요즘 장애인들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보세요. 장애인 정승이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속된 말로 그 노틀담 알죠? 꼽지라는 거. 척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노틀담 정승이 있는 나라. 요즘 우리나라 관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리 한쪽을 못 쓰는 정승, 판서. 아주 드물지 않게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라는 것도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보세요. 장애인 중에서 천민일 경우, 노비일 경우에 우선 특채를 했다, 그겁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오늘의 그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 것에서 배울 생각을 않고 왜 밤낮 스칸디나비아 얘기하고 그러냐, 그겁니다. 왜들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대가죠. 자, 우리가 그 세종 때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잘 알죠? 네. 거기 한번 같이 봅시다. 세종은, 그 전에 빼먹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세종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뭡니까? 바로 대군과 군들, 최고의 귀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내놓게 해가지고 아주 헐값으로 불화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요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재벌들 이득은 점점 커지고 유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 대군들한테도 너 땅 내놔 해가지고 하게 하는데
요즘은 재벌들 불러다가 대통령이 총리가 아양이나 살살 떨면서 죄 지은 놈도 봐주고 하면서 투자 좀 해주십시오 어쩌고 하면 얘들이 대박 못 터뜨릴 투자는 안 하고. 자, 이런 오늘의 현실과 꼭 비교를, 수평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대군들의 땅을 내놓게 하는 이런 정신, 이런 게 민생이고 민본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저렴한 값에 백성들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죠.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조치가 유럽에 있었습니까? 봉건제하에?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왜 조선에서는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국토가 백성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종의 여론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여론조사가 이제 공법인데 결국은 세금, 토지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전세와 관련된 건데 무려 몇 명이 여기에 응했죠? 17만 명이 이 여론조사에 응합니다. 요즘 전화도 안 받는 놈들 사정사정 해가지고 1000명 골라가지고 대권 주자 1위가 누구고 2위가 어떤 놈이다. 내가 보기에 여론조사는 10,000명 이하는 발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10,000명 이상 하려면 돈도 엄청 드니까 횟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17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이 여론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요. 좀 도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여론조사도 그 당시 인구에서 17만이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토지가 백성들의 것, 인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널리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 이 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조. 세종이야.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니까. 자, 아까 이 세종은 성군인가? 이거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이영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 뭐였어요? 젊어서 막스주의자였어요. 젊어서 막스주의자였다가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변한 사람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불행하냐? 이 사람의 경우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배고플 때 막스주의자였던 사람이 권력과 부를 얻으면 반 이상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바뀝니다. 왜? 기본적으로 같은 논리예요. 자, 아까 존재론과 우리가 생성론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존재론과 생성론을 얘기하면서 무슨 원시 공산사회가 있고 노예제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봉건제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해가지고 나선형인지 지렁인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법칙은 없어요. 이런 거. 이것도 크게 보면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으로 가는, 노동 해방으로 가는 최후의 발전된 단계예요. 아시겠죠? 아직 사회주의 혁명 해방은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본주의는 이건 불가능한 거고 언제나 자본주의는 인류 최고의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빠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와서 했어도 근대화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스의 어떤 근대화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식민사관과 친일 청산을 못합니다. 아무리 제국주의 어쩌고 한다고 해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극복 못하면서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 영조는 바로 이영훈. 그러니까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코스를 거치는 거예요. 자, 영조를 볼 때 비록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입니까? 기존의 세법이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양반들은 내지 않는 법이에요. 자, 역이라는 게 있죠. 역, 부역, 조용조 중에서 용이죠. 역 대신에 포로 내는데 양반들은 안 냈다 그겁니다. 그리고 비양반, 양반이 아닌 양인들은 2포를 냈어요. 영조 때만 돼도 양반의 퍼센티지가 아주 높아집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이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친 것이 균역. 역을 균등하게 한다 의 뜻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양반이 많아지니까 양반도 가난한 놈들이 많았다 그겁니다. 그 양반 체면에 돈벌이도 좀 안 하고 책이나 읽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책도 읽고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반이나 양인이나 생활 수준이 뭐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반대를 하겠죠. 양반들이 반대를 하니까 사대부들, 관료들도 신중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이 영조는 뜯어 고칩니다.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균역 순문을 합니다. 균역 순문. 순문이란 건 뭡니까? 순문. 물어본다 그겁니다. 이 균역법을 만드는데 균역 순문을 영조는 사실 조선 왕조 임금 중에서 가장 제위기간이 길어요. 52년입니다. 52년 했지만 제위기간도 길지만 이 영조는 이 순문을 정식 순문만 200회 정도. 그것도 이 고위 관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로 하층민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200회를 했다는 것은 뭐 50년 동안 1년에 4번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공개 기자회견을 1년에 4번 한 셈쯤 되는 거죠. 대단한 거. 그리고 균역 순문을 무려 19회나 합니다. 19번이나 균역 순문을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그 말 그대로 의식적, 사상적 바탕이 민본, 민생에 있었다 그겁니다. 자, 거기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저 창창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백성을 위한 것이다. 천명의 거취와 민심의 향배는 오로지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데 연유될 것인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하면 민심은 원망할 것이요 천명도 떠날 것이니 비록 임금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 독부일 뿐이다. 이 독부, 아주 소외된 인간 그런 뜻이에요. 왜 떨어진 인간에서 이걸 맹자는 나쁜 임금을 그냥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부, 그죠? 그냥 한 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했던 일부보다도 더 부정적 개념이죠. 독부일 뿐이다. 자,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 그 영조 때 17, 8세기에 이 서울 인구가 19만에서 24만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19만에서 23, 4만이 되면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는 셈이에요. 그죠? 이렇게 늘었던 이유가 이제 좀 군대를 서울에다가 배치하면 자연히 군인들은 물론이고 군인 가족들도 서울로 오겠죠. 그러기도 하지만 기근이 들면 더 이상 지방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온다 그겁니다. 이때 그 영조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여러 도의 유민이 날마다 서울로 몰려들었으므로 임금이 선해청에 명하여 죽을 쑤어 진율하게 하였다. 이날 임금이 유신을 불러 어제 훈서를 읽게 하였는데 애민편에 이르자 선해청 당상 이후를 불러 하유하기를 극이 유민이 걸식하는 모습을 상상하건대 지극히 처참하고 딱하여 실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는 실로 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랴. 자, 그래서 결국 이 민본에 바탕한 이 애민이란 건 무엇이냐? 애민이란 건 무엇이냐? 이제 상당히 실록에 보면 자기 아들하고 영조가 이제 이 공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 동궁인데 이제 이 애민 편이 나오니까 공부를 하다가 아들한테 영조가 애민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애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동궁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다?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침해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서양식으로 뭐 사랑하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귀찮을 때도 많아요. 그거 부담되고.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침해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조금 논의를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호가 뭐죠? 이명박호? 청계죠. 이명박호가 청계입니다. 이명박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전직 대통령 지금 박탈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청계군 정도로 불러주면 맞습니다. 박근혜도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 근혜 양이라고 부르기 싫으면 그 대통령 전직으로 박근혜 구국선교회 회장 정도로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노태우 구사단장, 뭐 전두환 합수부장 뭐 이런 거. 이게 그 조선시대 호칭이에요. 왕이 폐위됐으면 왕으로 안 부르잖아요. 광해군, 연산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이명박이 이제 청계천 한답시고 뭐 얼마나 소동을 많이 폈어요. 그리고 또 청계천 때문에 또 표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 청계천 알죠? 네. 청계천이 서울을 흐르는데 이게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청계천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서울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한강이라면 한강이 없어서 옛날엔 청계천이 강북 강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천 하면 이게 청계천을 의미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변풍경이라는 소설 있죠? 거기서 천이 청계천이에요. 박태원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청계천이 그 서울로 올라오는 이 유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내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청계천 위에 그 청계천이 다 복개돼가지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있었잖아요. 고가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투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1시 50분쯤에 일단 청계 고가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 경찰이 안 다니니까. 그랬던 적도 있고, 그 고가 밑에 그 복개도로에 그러니까 복개가 됐다는 것은 판잣집들을 다 없앴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복개되기 전에 청계천도 봤었어요. 그냥 청계 1가에서부터 8가까지 그냥 닥지닥지 판잣집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랬다가 거기가 복개가 됐어요. 복개가 되니까 그 복개 도로에 온갖 군고구마 장사, 땅콩 장사 막 있는데, 제가 그 어려서 그 충격적인 게 그 경찰이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가서 그 땅콩 장사 이 좌판을 곤봉으로 그냥 가운데를 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일 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시기들 꼭 예수처럼 하고 있네. 노점상 채찍으로 다 몰아낸 예수처럼 하고 있네.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성가 읽다가 막 예수가 막 채찍으로, 물론 거기에는 또 약간 심오한 뜻도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그 채찍으로 몰아냈단 말을 듣고, 야, 예수라는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다.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찍으로 몰아내면, 나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 노점상들 쫓아내는 거 보고 갑자기 예수가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일제 때는 이쪽은 이 전통적인 조선적인 곳이고, 여기는 친일 세력들이 있는 곳. 명동 이쪽이 충무로, 이게 완전 친일 세력들이 새로 터를 잡은 곳이고, 요즘에 들어서 강남이 번화했듯이 그 당시에는 이 청계천 밑에 명동 쪽이 또 번화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청계천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게 청계천이, 이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지만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게? 단천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단천으로. 그죠? 또 뭐 중랑천으로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이게 항상, 태종 때도 이 개천을 열은 거예요. 그래, 그걸 원래는 개천해가지고 열다, 천을 열다 이 뜻인데, 이건 좀 포괄적인 말이고,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뭐죠? 준천입니다. 준천. 준천. 준천이라는 것은 파서 쳐낸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유민들이 막 닥치닥치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산은, 인왕산이 있고, 인왕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북악이 있습니다. 인왕산은 여러분들 그 청와대 뒷산 아시죠? 청와대 뒷산 인왕산이고, 북악이 있어요. 북악이, 북악 스카이웨이, 정릉에서부터 세검정으로 넘어가는 북악 터널 있죠? 그 위에 있는 산이, 북악산이에요. 북악. 그 다음에 여기 남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낙산이 있잖아요. 낙산. 동순동. 이게 서울 시내 4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물이 또 다 연결이 돼요. 청계천으로. 그러니까 청계천을 준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입니다. 이게. 청계천 자체도 하지만 이것들과 연결되는 물길도 다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청계천을 준천하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이게 자꾸 이 바닥이 높아져 가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홍수로 다 떠내려가서 죽는 일이 생길까 봐가 첫째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계천, 준천 사업을 하는데, 역시 공청회를 엽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좀, 균역순문은 정식으로 3번 했고, 이 청계천 공청회를 19번을 합니다. 청계천 공청회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청회의 내용은 읽어보시고, 거기 준천을 할 때의 영조의 말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애틋한가. 준천할 때에 오래된 잔해가 덜어 흙에 섞여 나오는 것이 있거든 배로 싸서
지대가 높고 깨끗한 곳에 묻어주고 준천을 마친 뒤에 수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하도록 하라. 다시 생각해보니 굶주림 끝에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어서 거두어 묻지 못한 자야말로 어찌 견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해고를 생각할 때 나도 몰래 측은하여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통교라는 탈이 아시죠? 옛날에 뭐 청계천에 이제 수표교도 있고 광통교도 있고, 광통교는 이 서울의 서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간수문, 그 임꺽정이 그 오간수문 들어 도망가잖아요. 오간수문은 이제 그 서울의 그 동쪽이죠. 그래서 영조는 틈나는 때마다 이 광통교하고 오간수문에 가가지고 공사를 독려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사를 후생사업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노임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 주변 그 백성들, 그리고 노임 노동자 5만 명, 자원봉사자 10,000명, 그래서 21만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청계천 준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임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배불리 먹이는데 관심을 두고, 절대 공사를 독려하지 못하게 천천히 하게 하고, 백성들한테 폐해를 끼치니까.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이 광통교하고 오간수문에 가서 이제 공사 상황을 보면, 옛날에 임금은 하나의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이 그림들 보세요. 가마가, 임금 가마는 사방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아무 쪽에서나 봐도 임금이 보이게끔, 백성들 보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정조 행차도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백성들이 늘어져가지고 산에서 막 이러고도 앉아서 보기도 하고 임금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구경거리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임금이 가면 몰려드는 거야. 꼭 임금 분위기에서 임금 주변에 이제 멋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사관도 있고 뭐 유명한 관리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사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병부 난관이 막 이거 제재를 하다 안 되니까 몇 명을 체포해가지고 투옥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영조가 이 공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백성을 함부로 했다 해가지고 난관을 즉시 사법 처리하고, 이 난관의 상관 장관인 병조판서를 투옥하는 파격 조치를 취합니다. 함부로 백성을 가뒀으니까 니놈들도 감옥 맛을 좀 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다 이제 바로 꺼내는 줘요. 일종의 이벤트인데, 그래도 병조판서가 쪽팔리게 감옥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대적으로 흙을 퍼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비하고 석축을 쌓고 물길을 똑바로 내고 이러려면 엄청난 양의 모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흙을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흙을 파가지고 이제 인공산을 만든다, 그겁니다. 인공산을 만드니까 그 아래 파낸 것들이 흙으로 산이 이루어지니까 냄새가 이제 향기롭게 난다, 그겁니다. 그게 지금의 방산동이에요. 방산동, 방산시장, 향기로울 방자, 그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식물이 자라가지고 뭐 꽃이 피고 이러니까 냄새는 좀 나도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닥 퍼낸 흙이 땅굴 파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연안 인민혁명군 그 땅굴 가서 보세요. 다 그런 흙이거든요. 파내기만 하면 그냥 곧장 시원합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한다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그 방산 토산에 가가지고 굴 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저것들이 그 냄새나는 곳에 살았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뱀을 잡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데, 그래서 그 땅꾼이라는 이 말이 유래됐다. 이게 이제 그 영조의 그 청계천 준천 사업의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좋은 예를 듭니다만은, 이 청계천 준천 사업부가 균형법, 이 균형법은 대동법에 이어서 조선의
그 두 번째 개혁책이고, 물론 균역법의 수명은 대동법보다 오래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영조가 언제까지 임금 노릇을 합니까? 정조가 임금 되는 해까지 했겠죠. 정조가 1776년에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는, 여러분들이 청계천 춘천 사업할 때 영조 나이가 79살이었었어요. 네. 79. 그러니까 1776년 균역법이 이제 되고 곧 19세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9세기로 들어가면서 3년에 걸쳐서 32곳 이상이 제국주의 군함의 침공을 받습니다. 일단 걔들이 먼저예요. 걔들의 침공이 있으니까 조선의 지도층이 겁을 먹고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되고 군기가 문란해진 거지. 제국주의 침공이 없었더라면 저는 조선은 또 자체의 힘으로 개혁을 하든지 혁명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이 국가 체제를 저는 이뤄 나갈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인민적, 그리고 지도층의 저력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 제국주의 군대가 침공하면 그 나라 지도층 또는 국민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 침공을 받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됩니다. 1776년까지 즉위했고 그 다음에 고정 19세기 아닙니까? 20몇 년 지나서 정조가 1800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세기가 바로 정조의 죽음과 함께 열리잖아요. 그래도 조선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1801년에 공로비를 스스로 해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새로운 조치들이 제국주의 침공과 이 정세 변화가 연결이 된다는 구조적 사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종 임금과 영조 임금의 민본, 민생 정책을 그냥 두서없이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에 조금 쫓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